조용했고 강력했으며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비밀리에 실행한 작전으로 푸틴의 2025년 전체 전쟁 전략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에서 두 차례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펼쳤고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한 차례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의 전쟁 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비밀 공세는 러시아의 도네츠크 점령을 저지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더 큰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됐습니다. 푸틴의 2025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평화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두 가지 주요 목표로 대규모 여름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도네츠크주 프로크로우스크시 점령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러시아 통제에 들어가면 푸틴은 도네츠크 지역의 나머지 부분도 곧 함락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러시아는 수미주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필요하면 하르키우주까지 확장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역습 재발을 막으려 했습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는 그 주에서 약 390평방마일의 영토를 탈환했으며 러시아가 그 땅을 되찾는데 8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프로코브스크 점령과 러시아 국경 보호가 목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번의 비밀 공세로 그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2번은 러시아 본토, 1번은 프로크로브스크 점령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러시아 승리 신화를 유지하려 허둥지둥했습니다. 2월 6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2025년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개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3차례의 공세 작전을 수행했으며 그중 2번은 러시아 영토인 벨고로드 지역과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르스키는 3번째 작전이 드로브로필리아 방향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계획을 알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3곳의 전략적 지점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함으로써 러시아 대통령이 속도를 늦추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여름 공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곧 그것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르스키는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쿠르스크, 벨고로드, 드로브로필리아에서 3번의 비밀 우크라이나 작전이 있었으며 어느 것도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2025년 계획에 어떤 큰 타격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언급한 3지역에 대한 보고서들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쿠르스크부터 시작해봅시다. 2024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역습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밀어내기 위해 약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는데 이 중에는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의 북한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앞선 영상에서 말한 큰 대가를 치렀지만 러시아에겐 대체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2025년에도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초에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허를 찌르는 기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공세가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채널들은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회전목마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보병을 코르스크 지역으로 수송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장갑차 부대가 수드자 마을 북동쪽에 위치한 볼쇼야 솔다츠코에라는 마을에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진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초기 쿠르스크 공세 중에 점령한 곳으로 가디언지는 1월 5일 하루 동안 쿠르스크에서 42건의 전투 충돌이 발생했으며 그중 12건은 보도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가디언지의 보도 약 한 달 후의 일입니다. 유로뉴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주로 수자오비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쿠르스크 안으로 약 5km, 즉 약 3.1마일가량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울라노크와 체르카스키아 쿠노펠카 방향으로 몇몇 마을을 점령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유로뉴스는 당시 전쟁연구소가 우크라이나군이 울라노크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게 핵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이 2025년 초의 공세가 실제로 시르스키가 암시한 비밀 공세였다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는 것이 진짜 목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름을 이용해 수미와 잠재적으로 하르키우주에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몰아내기 위해 쿠르스크 안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밀려난 후 남은 병력이 수미와 하르키우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병력과 주둔으로 쿠르스크 방향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1월 공세로 그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으려 싸운 병사들은 더 이상 수미나 하르키우로 보내져
완충지대를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 공세로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 병력을 더 소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경을 넘어 수미나 하르키우에 도착한 병력도 이미 지쳐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쉽게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에는 안정적인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2025년 초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의 여름 완충 전략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방역이 푸틴의 프로코프스크 계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 전에 벨고로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벨고로드도 쿠르스크처럼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세에 취약하다고 하는 러시아 국경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만들고자 했던 완충지대는 쿠르스크만큼이나 벨고로드도 보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르스키가 다시 언급한 두 번째 비밀 공세로 이어집니다. 시르스키는 이 공세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2025년 3월 말부터 4월까지 우크라이나가 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23일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지역의 방역을 개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벨그라드 바로 서쪽에 위치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초에 쿠르스크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던 부대들이 벨고로드로 재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쿠르스크 확보로 러시아는 푸틴이 원한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수미와 하르키우에 병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로 진입하자 러시아 병력은 다시 그쪽으로 이동했고 또 다른 소모전을 막기 위해 동쪽 벨고로드에 투입됐습니다. 3월 공격 이 시르스키가 언급한 비밀 공세 중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에서 국경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은 쿠르스크 남쪽 프루레시아와 데메도브카 마을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00명의 병력과 5대의 전차로 이 마을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상황은 4월 1일에 드러났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벨고로드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주둔 중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침공이 쿠르스크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 군 압박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설명대로 기계화 공격을 펼치며 장애물과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 차량도 투입해 벨고로드에 진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얻은 성과가 점령한 영토면에서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민주주의 수호재단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 존 하디는 말했습니다. 쿠르스크 침공 때처럼 영토 획득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러시아 병사를 최대한 파괴해 푸틴의 여름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병력이 약해질수록 푸틴이 명령한 완충지대를 러시아가 만들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우크라이나의 비밀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푸틴이 수미와 하르키우를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서 헤드라인 너머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한 발 앞서 나가세요. 이제 프로코브스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르스키가 언급한 세 번째 공세는 우리가 이미 다룬 두 번의 공세와 달리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영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또 다른 공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의미이고 이 작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는 프로코브스크를 언급하지만 시르스키가 말한 공세는 도브로필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했습니다. 도브로필랴는 프로코브스크는 아니지만 프로코브스크 라ion에 속합니다. 라ion은 프로코브스크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도브로필랴는 프로코브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22km, 13.6 마일 떨어져 있어 러시아가 원했습니다. 러시아가 도브로필랴를 장악해 프로코브스크 추가 공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도브로필랴 크레마토르스크 고속도로에 접근해 푸틴이 도네츠크 장악을 주장하기 전 반드시 점령해야 할 또 다른 주요 도시에 진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초까지 러시아군은 도브로필랴 방향에서 바셀리, 쿠샤리비아, 졸로틸리, 콜로디아즈 등 여러 소규모 거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도브로필리 크레마토르스크 고속도로를 넘어 노보보디냐와 페트리브카 정착지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저지되지 않았다면
도브로필리아와 프로크롭스크까지 징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8월 11일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키이우 독립보고서가 발표된 바로 그날로 우크라이나는 도브로필리아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세는 11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둔 많은 성과를 뒤집는 데 성공하여 여름 초 도브로필리아 지역에서 존재했던 현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공세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대변인 안드레이 코발레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징역을 저지하고 도브로필리아 상황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제1아조프 군단의 파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도브로필리아 방향에서 다른 부대들과 함께 러시아의 징역을 저지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근 점령한 도브로필리아 크레마토르스크 고속도로 여러 거점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175제곱킬로미터, 즉 약 67.5제곱마일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브로필리아 지역에서는 몇 달 동안의 성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시르스키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잘 계획된 용감한 행동 덕분에 일부 적부대가 포위되었습니다. 마침내 11월 29일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 사령관인 올렉 오포스톨 중장이 우크라이나 텔레비전에 출연해 도브로필리아 공세의 종료를 발표스마산다바 걸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러시아 점령군은 도브로필리아에서 퇴각했습니다. 푸틴이 진정 원했던 프로크롭스크에 대해 오포스톨이 언급했습니다. 프로크롭스크는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주둔 중이고 일부는 이미 통제 중입니다. 적이 완전 점령했다는 보고는 없을 것이며 당분간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푸틴에게 그 공세를 11월까지 이어갔다고 충분히 인정해준다고 해도 이번 여름 공세는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세 차례 공세가 모두 끝났고 모스크바의 2025년 전체 전쟁 계획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은 푸틴에게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러시아는 수미나 하르키우에서 안정적인 완충지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쿠르스크와 벨그라드에서의 공세는 이미 지친 러시아군을 더욱 분산시켜 그런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세가 끝났을 때 러시아는 완충지대를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는 소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러시아가 하루 만에 2개 대대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공격만 봐도 완충지대 계획의 성공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크롭스크는 러시아의 점령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차 도시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공수군 7 신속대응군단 통신 책임자인 볼로디미르 폴레비 대령이 2월 7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철수는 전술적이고 지능적인 움직임입니다. 러시아가 프로크롭스크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할 때마다 많은 군인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벨고로드에서 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공격 후 철수하자 러시아군이 완전히 붕괴해 완충지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프로크롭스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는 프로크롭스크의 러시아군이 이미 지쳐 있을 것이며 이후 도네츠크의 요새 도시 벨트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놓치셨을까봐 말씀드리자면 2월 7일은 2025년 여름이 아닙니다. 프로크롭스크는 6개월 이상 버텼고 예상보다 오래 지탱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 시도 중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했던 일이 2026년 초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기반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세 차례 비밀 공세로 러시아의 여름 공세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푸틴의 여름 공세 실패가 러시아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신호화를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과장된 인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바라봐 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제 그 인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세계의 눈에 가장 약해 보입니다. 푸틴의 신화 만들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점점 더 통제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패 속의 실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세 차례 공세는 러시아의 2025년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을 무너뜨렸고 더 넓은 범위에서 푸틴의 국제사회 영향력 행사 계획도 파괴했습니다. 이제 푸틴 계획이 무너진 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세 번의 비밀 공세는 시작에 불과했고 시르스키가 2월 6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세는 전선 충돌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충분히 약화되어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 위한
추가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크라이나 뜻대로 된다면 푸틴 군대 2025년 성과를 되돌리고 그 해가 더 참혹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그랬던 것보다 더 무의미했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재개된 공세에 대해 말했으며 러시아가 1월에 눈에 띄는 작전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제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로 인해 점령군의 진역을 막으며 더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과의 소규모 교전에서 90%의 확률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대거 투입돼 3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며 이 사망자는 모두 확인된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델타 시스템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인 역량과 질 강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의 기본 훈련 기간을 51일로 연장하고 추가로 14일간의 적응 기간을 제공하는 6번째 버전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의 신병들은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반면 러시아 신병들은 최소한의 훈련만 받고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전장에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름 공세가 계획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세는 푸틴이 러시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힘의 과시로 보입니다.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또 다른 여름 공세를 시작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실패했던 대규모 공세와 같은 규모의 작전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쟁 연구소는 러시아군이 공세 준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예비 병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벽에 계속 머리를 들이받으며 다음 충돌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을 기대합니다. 러시아는 귀에서 피가 나고 머리가 울리며 스스로 망쳐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3번의 비밀 공세는 전차의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본격적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체크메이트 상태입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성과를 나게 했던 기동 전술조차도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전차가 아직 없고 푸틴이 선호하던 전쟁 방식도 끝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